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그럼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 되죠? 증여세도 또 내는가? 부동산을 상속받았어. 그러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되는가?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내는 거다고. 그러니까 결론, 부동산 증여받아서 그럼 당연히 증여로 인한 모두 내고 취득세도 내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뭘 내야 된다? 증여세 내야 된다는 얘기야. 부동산은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행위에 대해서 뭘 내고? 취득세. 상속받은 재산에서 또 뭐 내는가? 상속세 내는 거야,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란 말입니까? 그래요.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중과세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조금 더 상속세, 증여세 좀 공부하시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왜 상속세, 증여세 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부가치세도 뺐고. 실은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부가치세는 그냥 직방입니다. 들어가는 즉시. 업에 종사는 그 순간부터 쫓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인데 그런 걸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뭐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나 뭐래나 엠비나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그게 빠지면서 16개로 줄어든 거예요. 상속세 하나, 증여세 하나, 부가가치세 하나. 그래갖고 거기서 보통 4문제 정도 나는데 이게 빠지는 바람에 4문제가 공시법을 한 거야. 송영희 교수가 갖고 왔어. 그 어떤 분이 또 그래. 고만한 놈들끼리 뭘 취급받고 그러냐. 네, 그래요,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서 뭘 내고 취득세 내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뭐 내고 상속세 내야 돼요. 자, 증여받았다. 그러면 증여로 인한 취득행위에 대해서 뭘 내고 취득세 내고 또 증여받은 재산에서 뭘 낸다? 증여세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뭐 하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또 부과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좀 흐름 잡으시고요. 요거 조금 더 갑시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특례, 원칙, 예외가 있는데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특례는 모든 취득 일대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법에서 열거된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뭐가 이루어졌다? 요게 중요한 거 사실은 여러분 검증이 됐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은 특징이 거래 사실에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액면가에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믿는 경우가 아닌 거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취득자가 특례가 아니면 올라가라? 신고한 가액. 이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러면 개인 간의 매매일 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반드시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거? 큰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죠. 근데 얘는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얘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즉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액을 뭐와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은 그때는 그대로 요 가액을 믿고 안 믿고? 믿고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때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신고한 가액이 뭐하면? 적으면 이때는 이 신고한 가액을 믿지 않고 뭐로 바꾸냐면 시가 표준액으로 바꿉니다. 시가 표준액. 그래서 여러분 예외 좀 잠깐 보실래요? 예외 봅시다. 예외. 거기 책 예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밑줄 하나 여기까지.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여기 밑줄 하나. 다시 밑줄 합니다. 신고가액의 시가 표준액보다 뭐 한 경우? 적은 경우 하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적으세요. 여기다. 무신고. 무신고를 말합니다. 무신고. 신고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고가액의 시가 편입보다 어떤 경우? 적은 경우 적으세요. 과소신고.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 적게 신고했다. 무신고. 그래서 바로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신고. 신고 자체를 했어 안 했어? 안 한 경우. 또는 신고는 했는데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편입보다 적으면 그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 시가 표준액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외로 갈 때는 당연히 뭐가 쫓아냐면 가산세가 쫓아옵니다. 가산세가. 왜 가산세가 쫓아오면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10%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편입보다 적으면 이때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안 하고 과표를 뭘로 바꾼다? 시가 편익으로 바꾼다. 그게 바로 예외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때는 과표가 뭐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가 편익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래서 설사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도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겁니다. 왜?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배운가?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이해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이 바로 여러분 공매, 경매를 말합니다. 공매 받았다, 경락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이때 공매, 경매는 법원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경매는. 그럼 법원이 경매가 시행하고 경락이 되면 당연히 법원은 뭘 작성하냐면 경락조서를 작성해줘요. 어떤 어떤 경매 물건이 누구한테 어떠한 조건의 경락을 받았다라는 것을 작성해 준 게 바로 뭐야? 경락조서죠. 그 경락조서는 누가 써줬어? 법원이. 근데 그 경락가액은 여러분, 우리 경매, 재테크 수단을 요즘 많이 해요. 제가 은행 다닐 때만 해도 공매, 경매, 우리 은행에서 경매 집어넣으면요, 거의 폐쇄적이었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접근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폐쇄적이었어요. 법원 게시판 앞에 가야 경매 물건 나와 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에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복부인들, 뭐 깍두기들 이런 특정 집단만 하고 일반인들은 경매에 참가를 못했어요. 거의. 재테크 수단.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인터넷으로 나오면서 모든 공매, 경매 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나오면서 하나의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또 가기도 하죠, 여러분. 가요, 지금. 근데 실제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재미는 못 본데. 자, 어쨌거나 경매에 참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경매 참여해서 경락을 받고 싶어. 그럼 경락을 받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시세보다 싸게 산다는 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매 참가해서 재테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저가 매수해서 고가 매도하겠다는 얘기야. 맞나요? 예. 맞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받는데 경매 메리트가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럼 법원이, 자, 여기 봐요, 여러분. 시가가 5억짜리야. 5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이걸 경락을 받아서 얼마 경락을 받았냐? 3억 원의 경락을 받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근데 얘가 요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공시된 가격이 4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 시가가 얼마고요? 요거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공시한 가격은 얼마고? 4억. 그리고 나는 여기에 경매를 참여해서 경락을 받기로 얼마? 3억. 그러면 이때 이 3억 원은 요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가 편익이라는데 이 경락받은 가격이 공시된 가격보다 적죠. 그래도 얘는 법원이 작성한 경락조서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얘가 뭐보다 작아도 시가 표준액보다 작아도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시가편익과 관계없이 경락가액 3억 원이 뭐가 되는 거야? 취득가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요 말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편익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과표는 무조건 뭐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다. 근데 이런 객관적 확인이 되지 않은 개인 간의 매매 등일 때는 이때는 신고한 가격이 시가편익보다 적으면 어디로 간다? 시가편익 간다. 요 흐름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가편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할 것이 시가편익이다. 기본 입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편익은 지방세를 공부할 때에 반드시 나오는 말입니다. 지방세 과세가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가편익인데 요거를 조금 정리하죠. 이리로 갈까요?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에 대한 좀 정의 좀 내릴게요. 자, 시가편익이란 말은 적으세요. 요거는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사진 찍든가. 첫째, 지방세를 과세할 때, 지방세 과세를 할 때의 그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얘는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가편익은 뭐를 과세할 때만 나온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방세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국세. 그럼 국세에서는 뭐라 하냐면 요 시가편익과 대응되는 걸 뭐라 하냐면 기준시가랍니다. 아, 그러니까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달랍니다. 그래서 시가편익이라는 말은 어디서만 나와야 되는가? 지방세에 대해서. 그러면 국세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이런 데에서는 시가편익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준시가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시가냐 시가편익이라 요 용어 자체를 가지고 지방세냐 국세냐를 여러분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국세를 설명할 때 시가편익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시가편익은 뭘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라면 어떻게 하냐? 용어가 바뀐다? 뭐로 바뀐다? 기준시가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준시가와 시가편익의 공통점 찾아보세요. 기준시가와 시가편익에서 공통점 찾아보라고. 네, 시가란 말이 같죠. 아, 그러면 요 기준시가나 시가편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뭐를 깔고 있다? 시가를 기본으로 해서 나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시가편익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격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정한 가격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정한 가격이라고요? 과세권자가 정한 가격이에요. 과세권자. 기준시가나 시가편익은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격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정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격을 말한다?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여기 중요한 말 나왔네요. 거래가액이 아니라 평가액입니다. 평가액. 여러분 학교에서 가격 같이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이번에 인문과정에서 가격 같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가치는 여러분 그냥 글자 그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냥 시세로 보시면 돼요. 시세. 아, 저거 얼마짜리야 지금. 우리 보면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몇 평형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세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시세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매매는 반드시 시세대로만 거래가 되는 거는 아니죠.
맞나요? 어떤 사람은 급매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박기동 투자 모드로 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거래가 시세와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에 요 시가 편익은 실제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평가하고 있는 금액이다. 요거를 영어로 말하면 밸류라고 그러는 거 보시면 돼요. 프라이스, 거래 가격이 아니라 뭐야? 가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가치. 거래 가격이 가격이라면 이제 학교에서 배워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부동산학 경제를 배우실 텐데 부동산 경제학을 배우실 텐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동산 경제학에서 이제 가치가 뭐냐, 가격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배울 텐데 일단은 우리 시가 편익은 당사자 간의 매매로 이루어진 가액이다? 아니다. 이건 누가? 과세권자가 물건별로 뭐한 가격이야, 여러분? 평가한 가격이야. 이 정도 가치는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정이하가 되면 시장에서 형성하는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삼성 레미안 아파트 35평짜리 하계동에 있다. 그러면 여름 딱 보는 순간 너 어디서 샀니? 언니 난 여기 삼성 레미안 35평짜리 사라. 그러면 딱 그 순간 다다다다 돌리는 거죠. 저거 4, 5천만짜리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시가 편익은 뭐를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나오는가? 얘가 국세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지방세를 과세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을 하면 그러면 국세일 때는 무슨 말이 나온다? 기준시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기준시가나 시가편익이나 다 얘는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다, 여러분? 평가한 가액입니다. 평가액입니다. 평가액. 즉 과세관청은 이 어떤 특정한 부동산에 어느 정도는 가치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통 시가에 보통 70 내지 80% 선에서 거의 뭐 일반적으로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이다. 시가가 100이다라면 100 그대로 하진 않고 왜 반드시 100에 거래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시가 몇 프로 선에서 70 내지 80%에서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야. 적어도. 얘가 5억 원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 매매 시장에서. 그러면 이 매매가 5억 원이 이르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금매돈에서 적어도 그래도 얼마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가 편익은 실제 거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가격이다? 과세권자가 물건별로 하나하나씩 평가한 거죠. 이때 과세권자가 평가를 할 때는 이 평가를 지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때 요 시가 편익은 과세 물건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과세 물건을 크게 부동산으로 한정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토지,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주택 외 건축물, 물론 이제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배우실 거고 민법에서도 배우셨죠. 자,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 제 99조인가요? 99조가 맞죠? 민법 제 99조 제 1항에 보면 부동산이라 하면 뭐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다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로 구분해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거야. 두 가지. 토지와 정착물로 구분하고 있죠. 요거를 우리 또 다시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죠. 부동산의 범위 규정하고 있잖아. 이렇게 덥냐? 덥지 않아요? 요거 좀 가서 얘기 좀 해줘. 그래갖고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좁게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여기다가 뭘 더해서 준부동산을 더해서 뭐라 하는가? 광의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부동산 학계에서 말하는 협의의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말하고 부동산 학계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요 협의 부동산에다 뭘 더해서 준부동산을 더해서 뭐라 보는가? 광의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에도 보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보면은 뭐도 있었어? 부동산 외에 준부동산이 있었죠. 그게 바로 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한가? 넓게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일단 여기서 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는데 이게 왜 구분하냐면 이 토지와 주택은 여러분이 이제 또 이건 또 학개론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부동산 학개론 맨 마지막 쪽에 가면 여러분 감정평가를 배우십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예, 여러분은 실제 감정평가를 아마 해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를 업으라는 사람이 바로 뭐죠? 감정평가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은행에 있으니까 여신 담당할 때 저는 파트가 전문 파트가 로운 파트다 보니까 건설자금 대출 지원에 따른 부동산에 많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은행 내부 규정에 정의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라. 그 내부 규정대로 평가를 하는데 자,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여러분 부동산 학계에서 마지막 감정평가 때 배우십니다. 이때 거기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에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학개론에서 나중에 배우셔요. 제가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이 법률이 아니었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요것을 지가 공시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종전에는 이게 아마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아마 1980년도 아마 시행된 겁니다. 그럼 지가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토지죠, 토지. 그래서 실제 정부가 맨 처음에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에서 가액을 공시했다가 요걸 뭘로 바꿨죠, 여러분? 부동산 가격으로 바꿨죠. 그러면 요게 추가가 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외에 뭐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을 공시하다 보니까 요걸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뭐와 토지와 주택에서 매년 가액을 뭐한다? 정부가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공시한 가액을 우리는 세법상 뭐라면 공시된 가액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고 여러분? 학개론에서 배웁니다. 학개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다 끝나야 돼 나는. 근데 제가 먼저 막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오늘 현재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가액을 뭐 한다고요? 조사해서 공시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공시된 가액이랍니다. 공시된 가액.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배우는 거고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워요. 근데 제가 좀 먼저 가기 전에 먼저 급해서 제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때 이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냐면 개별 공시지가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개론에서 배워요. 이때 여러분이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엄격히 말하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셔도 돼요. 세법이나 개별 공시지가로 하시고 자 주택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는데 문제는 주택은 건축법에 따르시면 주택을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냐면 개별주택 가격이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때는 이때는 뭐가 나오는 거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상가,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용 건축물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일 때는 아직까지 오늘 현재 아직 정부가 공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시된 가액은 오로지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정부가 공시를 하고 있고요.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뭐 공장용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요걸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리할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매년 정부가 뭐한다? 공시합니다. 이때 공시되는 가액은 매년 1월 1일자 기준가액입니다. 주의할 것은 공시 일자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언제? 1월 1일자 기준가입니다. 1월. 요 1월 1일자 가액을 조사해서 뭐 하다 보니까 공시하다 보니까 요거는 주로 5월 30일에 현재 결정 공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기본적으로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가 됩니다. 요 1월 1일자 가액을 조사하는 거죠. 누가 하죠? 요 가액은 공시된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인가요 지금? 국토교통부 맞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표준 토지를 결정하고 그 표준 토지에 대해서 그 국장이 표준 지가를 공개했죠. 그래서 결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에 대해서 표준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걸 가액을 나오면 그 나온 가격 근거표가 바로 토지 가격 비준표고 그때의 그 토지 가격 비준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넘겨주면 그 넘겨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개별 토지에 대해서 하나씩 가액을 다 조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계에서 배우는 거야, 학계는. 다만 그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로 한다, 이거를 뭐로 한다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결론,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가 된다고 여러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가 되는 거야?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뭐?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요 놈이 바로 토지나 주택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가액은 누가 공시한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공시한 거죠, 정부가 공시한 거죠. 그러면 정부가 왜 공시하는 거냐? 첫째, 이렇게 지방세나 국세 등을 뭐 할 때, 과세할 때 과세가를 삼겠다는 얘기고요. 또 특히 협의 매수나 뭐 할 때, 수용할 때 뭘 지급하면 보상금 등을 할 때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가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집중. 넋놓고 있는 분이 계시네. 알고 계셔서 그냥 넋놓고 있으면 괜찮고. 그래서 결론 냅니다.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뭐 알아라?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뭘 알아?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뭘 알아?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결론, 토지와 주택은 무슨 가격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을 뭐로 잡는다? 지방세 과세할 때 시가 표준액으로 잡고 얘를 가지고 뭘 때리겠다? 지방세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다만 문제는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의 일반 건축물 때는 공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있죠? 학원 건물은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죠. 그러나 학원 건물 밑에 뭐는 있어? 토지는 공시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있죠. 뭐니까? 개별 공시지가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이때 개별 공시지가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옵니다.
정부가 공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무슨 가격으로 나온다고 여러분? 1제곱미터 가격으로만 나옵니다. 1제곱미터. 이거 놓치면 안 돼. 적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표를 가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반드시 제곱미터를 곱해야 되는 거죠. 요 개별 공시지가는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무슨 가격이라고 여러분? 1제곱미터당 가격이라고. 1제곱미터당. 그러면 내 토지에 대한 뭐를 구하려면 시가표를 구하려면 이 1제곱미터당 가격에다 내 토지에 뭐를 곱해야 된다고? 면적을 곱해야 내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 가격은 정부가 공시할 때에 얘를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고시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택의 가격인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가를 정부가 공시할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여 고시한다고요? 일괄하여 고시합니다. 일괄. 즉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과 토지를 합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택 매매했어. 주택 매매하면 매매 계약서 쓸 때 여러분 주택 건물 계약서 따로 주택 건물 부서 토지 계약서 따로 써? 한 장으로 써? 한 장 쓰죠. 일괄 매매 계약서 쓰는 거죠. 그렇잖아. 아파트 매매 계약서 써서 그러면 아파트 매매는 아파트라는 건물은 물론이고 거기까지 뭐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거이죠. 그래서 얘는 공시를 할 때의 여러분 학교에서 복합부동산 복합 개념 배우셨죠? 예,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은 주택은 고시를 할 때 공시를 할 때 건물 따로 나온다, 토지 따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로 나온다. 하나로. 일괄 고시가입니다. 일괄.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 갖고 계시다. 뭐 단독주택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매년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죠? 그 나오는 근거가 바로 이거죠. 집에 가서 한번 꼭 봐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보니까 아파트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여러분. 공동주택가격이 얼마 나왔다고 여러분? 5억.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가로 공시된 가격이 5억 원이 나와서 이 5억 원에는 아파트라는 뭐는 물론 건물은 물론 뭐까지 대지 지분까지 포함한 거다. 그러니까 가격이 몇 개만 나와? 하나만 나온다고. 하나만. 이해하세요? 자, 상가가 있고 그 밑에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택이 있고 그 밑에 토지가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는 뭐가 있다? 개별 공시지가가 떨어졌죠? 근데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뭐라면 주택이라면 이때 주택은 이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 나온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단독주택이면 무슨 가격이 되는 거고? 개별 주택 가격이 되는 거고. 아파트면 공동주택 가격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나오는 이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은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포함된. 5억 원은 공시가 됐다. 5억 원 공시가 됐다. 그러면 이 5억 원에는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다? 토지까지 포함된 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니라 상가면 이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문제는 지금 건물은 공시된 가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공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대신해서 누가 결정하냐?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을 합니다. 누가 결정하라? 시장군수. 그러면 서울은 누가 되는 거야? 구청장이 되는 거죠.
별도로 정부가 공시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직접 계산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산정할 때는 지 멋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요 시장 군수가 산정할 때 산정법은 건축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조정지수, 구조지수 곱하고 용도지수 곱하고 위치지수 곱하고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경관연수변 잔줄 가치를 곱하고 여기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면적 곱하고 여기 대해서 다시 해당 건물에 대한 가감산율을 곱해서 계산하라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어요. 방식이. 그걸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어요. 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누가 결정한다 여러분? 시장 군수가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는 나오죠.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뭐 개별주택가 공동주택가요. 근데 상가는 나와 안 나? 안 나. 그래요. 이걸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몇 개 나와? 이게 일반적인 거야. 사실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이야. 그런데 이게 뭐면 주택이면 이때는 경제적 실적 단위로 봐갖고 한 개로 봐서 가액이 몇 개만 나온다. 하나 놓치면 안 된다.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가, 개별주택가, 단독주택일 때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일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는데 이 가액은 특징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일괄 고시가이다. 그래서 가액이 몇 개 나온다? 주택은 하나만 나온다. 하나만. 근데 주택이 아니면 어떡하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나온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세법은. 그러니까 학계론도 삽질, 세법도 삽질, 그러면 이제 인생이 삽질되는 거예요. 삽질 인생이 저예요. 맨날 삽질하다 끝나. 삽질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도 없어. 그래서 제 팔자는 안 좋은 팔자예요. 여러분 팔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인생을 편안하게 사신 분도 계시고요. 아주 힘들게 고달프게 사는 사람이 있어. 케이스가 접니다. 참 힘들어요. 하필 수많은 과목 중에서 세법을 강의해갖고 자, 여기까지가 시가편액 개념이고요, 여러분. 이 개념, 지금 말씀드린 이 시가편액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어디에 뭐가 할 때? 지방세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지방세 과표가 나오면 반드시 시가편액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시가편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이 시가편액과 대응되는 걸 국세에서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기준시가, 기준시가. 그러면 역시 이 가격이 결론, 이 개별 토지일 때 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일 때 이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지방세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요 가격이 시가편액이 되는 거고, 요 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할 때 얘가 뭐가 되는가? 기준시가 가격이 된다는 얘기. 요 가격은. 그러니까 요 가격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결론, 여기 지금 아파트 얼마 났어? 5억 공시됐죠? 그럼 요거, 요 5억 원이 지방세를 과세할 땐 요 5억 원이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고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라는 뭘 과세할 때는 국세를 과세할 때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다고 기준시가가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오면 요 놈을 가지고 지방세 때리고 요 가액을 가지고 뭘 때려라? 국세 때려라 그 얘기 여러분. 수용당하면 얘를 가지고 뭘 줘라? 보상금 지급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 어떻게 보면 인문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요것만 좀 제대로 잡아두면 여러분 지방세가 수월해지고 지방세 수월해지면 이제 국세도 수월해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시가편액은 이 취득자가 뭐하면 신고하면 얘는 반드시 얘와 뭐가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이 된다. 근데 요 사실상 취득가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얘하고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얘는 얘대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의 마무리할게요. 특례 양가로 1번에 이런 말이 있네요. 양가로 1번, 특례 양가로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 그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이 바로 동그라미 1, 2, 3, 4, 5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자 거기 중요한 말 나왔어요 여러분. 밑줄.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잡으세요. 키워드. 전 가끔가다 이렇게 수험생들이 얘기하다 막 가끔가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어쩌면 저는 그냥 책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막 침 줄줄 흘리는 거지 뭐. 어떻게 이 책을 통째로 다 외울까? 여기, 예? 이걸 다 외운대. 이거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잘 들어가고 있어? 그래갖고, 저는 그런 말 듣다 심장이 막 뛰어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은 여러분 통째로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은 항상 출제는 뭘 갖고 장난친다, 여러분? 키워드를 갖고 장난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조문에서 뭐가 키워드란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키워드를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꼭 좀 정리하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좀 거기 이거 안 했죠. 시가표준액에 뭐하고 불구하고 뭘 한다? 사실상 취득가. 그러면 그 시가표준액에 불구하라는 말이 바로 뭐를 말한다, 여러분?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설사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해도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 거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된다. 왜?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 얘기 여러분. 그게 아니다. 특례가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자, 여러분? 원칙. 그럼 이때는 취득자라는 앞세문자가 뭐한가에? 신고한가에. 거기 당구장 있죠, 여러분.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 신고 시 신고한 가격을 보면 있죠? 요거는 지금 아직 법에서는 조정이 안 됐는데 요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 이제 이거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읍시다. 아직 법에는 관련 법규가 조정이 안 됐지만 일단은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 취득자가 신고한 가 옆에 신고한 그 당구장 있죠, 여러분? 아직 법원이 있어, 우리 지방세법에. 근데 이 주택법에서 없어졌어, 모법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에는 절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자. 아직 법원에 있지만. 그 다음에 지상매수금을 통해서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12월 일자로 소득세법 개정이 됐어요.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 원고 넘어가 상속세 증여세 확정된다. 아직 다 확정된 건 아니야, 세법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매일 작업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소득세법이 개정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 소득세법 개정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위 법령이 뭐가? 시행령이 나와줘야 돼, 최소한. 근데 시행령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2월 달 돼야 되지 않을까 나와요. 2월 달. 그래서 일단 세법책은 개정된 법규까지만 아마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열심히 교재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상세히 보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원칙 다음 밑에 갑시다. 예외. 예외는 어떤 경우에 적한다, 여러분? 무신고 또는 뭐 과소신고. 이때는 뭐다? 시가표준액이다. 그럼 이때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뭐냐? 개별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 가격. 여기까지만 나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296조. 여러분 이제 환장하게 만드는 296조, 297조까지가 세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별표 3개. 물론 2015년대도 나왔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2016년대도 나옵니다. 별표 3개. 근데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집어던져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세법을 싫어하는 분들, 물론 이제 세법을 싫어하는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선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다리가 짧다는 거, 강의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법에서 왜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뭐야? 숫자. 이거는 뭐 무작위적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 숫자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까지 안 외워지면 다 또 여러분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숫자를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은 벌써부터 이 신체 부위 이용 방법을 가르쳐달래. 아직 멀어서 내년 10월달 돼야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세율 갑니다. 왜 물어볼 수밖에 없냐. 이걸 가지고 나와야 뭐가 나오는 거니까 산출세이겠죠. 특히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그 중개 목적물인 부동산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몇 프로라는 걸 여러분이 얘기는 해주셔야죠. 물론 나중에 실무 합격하시면은 이런 거 다 계산 안 하셔도 여러분 다 요즘은 인터넷이 다 발달됐기 때문에 어디 들어서 뭐 확인하시면 탁탁탁 나와요. 이거 다 주택일 때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아주 다 있어요. 방법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세율 갑시다. 일단 세율은요, 크게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준 세율.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쓰지 마세요. 거기 책을 봅시다. 전체 흐름만 잡으세요. 표준 세율.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에 대한 표준 세율을 범위 속에 다시 뭘 하나 끄집어내냐면 주택의 유상일 때의 취득세 표준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에 거기 취득세율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거기는 중요한 말 이 말이야. 주택의 거기 밑줄 유상거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주택의 유상거래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목적물은 뭐이고 주택이고 거래 형태는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 적용된다니까. 매매 등 유상거래일 때만. 이걸 각각 놓쳐요. 유상거래일 때만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하면 일로 가는 거야. 표준세율. 신축했다, 상속 받았다, 증여받았다, 건축했다, 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매매일로 취득했다, 매매를 취득했다 그러면 일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거기 여러분 표준세를 보니까 표준세율이 한 개요, 수많은 여러 개이죠. 그래서 얘는 또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네요. 차등세를 정한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세율 표 있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상속일 때 몇 프로냐, 상속의 증여 때 몇 프로냐, 원시 취득일 때 몇 프로냐, 공유권의 분할 때 몇 프로냐, 그 밖의 원인일 때 거기 시뻘겋게 밑주십니다. 그 밖의 원인을 중요한 게 아니라 밑줄, 매매 등 유상거래일 때 이거를 밑줄 치셔야 돼요. 이때 적용세는 몇 프로다 여러분? 4%. 이거는 뭐 반드시 외우셔야죠. 결론, 부동산의 매매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라는 얘기야? 4%.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1년 내내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반복시켜요, 제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외워지게 만들어 드릴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수업에만 빠지지 말아 좀. 어떻게 수업을 월수 찍냐? 월수 찍는다고. 한 달에 한 2번 나오고 잊을만 하면 얼굴 나타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다 이 명단이 아니라 얼굴 다 기억해요. 저 아줌마 아주 안 나왔지, 지난주 안 나왔지. 제가 아주 쫀쫀해갖고 쫌생이라 다 기억합니다. 막 째려봐.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 계속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좀 기본적인 내용은 수업을 듣기만 하면은 수업을 통해서 그냥 저는 계속 삽입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좀 반복시키죠. 근데 어떤 분은 왜 한 얘기 또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매매 등일 때 부동산 몇 프로다? 4%. 근데 여러분 옆에 보세요. 가로는 예외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농지.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잡시다.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 농지는 세법상 항상 우대 대상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농지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무겁게 준다, 가볍게 준다? 가볍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가볍게. 가능하면. 그러면 봐요. 일반적 매매면 몇 프로인데? 4%. 농지는 몇 프로면? 3%. 아, 참, 혹시 이미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입문 과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패턴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번 공부해서 취득세 세법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지금 입문 과정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분 나름대로 스케줄 따라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수업이 안 나와도 좋아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하시나 지금? 뭐 이미 익히 1년 정도 공부해갖고 취득세를 시험 볼 단계까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지금 입문 과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태 지난번 했던 공부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이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만 제가 그분한테 그걸 맞춰드리지 못하죠. 저는 입문 과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좀 플레이하시고 처음 공부하신 분은 그냥 쫓아오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유들이 있게 해서 좀 하신 분은 지금 입문 과정에서 놓으시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계속 메모리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제 저랑 같이 오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항상 농지는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야 놓치면 안 돼. 그러면 봐요. 봅시다. 매매면 몇 프로인데? 근데 그게 뭐면? 그럴 땐 3%잖아요. 세율이 높아져서 낮아졌어? 낮아졌죠. 자, 상속을 봐보세요, 여러분. 상속을 받았는데 일반적 부동산이 몇 프로 때리는데 2.8%인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남들 2.8% 때릴 때 농지를 상속받은 몇 프로? 2.3%. 이건 말고도 세법상 농지는 각종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실무 나가셨을 때 내가 뭘 취급한다면 농지를 취급하시겠다. 토지를 취급한다. 토지를 분업으로 한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농지에 대한 세법상 각종 감면 규정을 딱 뽑아갖고 리스트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실 목요일 날 구리에서 제가 뭐 현업에 계신 분이 합격생이면서 갖고 점심을 먹자 그래갖고 꼭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뭐 역시 저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0억짜리 매매 계약서 써갖고 최종 잔금 지급이 3월 달에 뭐 끝난다. 그래서 교수님 그때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 그냥 짜장면이나 먹어. 그래갖고 그냥. 그래서 점심 사주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그분이 현업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자격증이 없다가 이번에 따신 거야. 근데 그분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 이해하죠. 현업에 나가면은 우리 선생이 세법 선생이 얘기한 게 맞다는 걸 그래서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붙어갖고 좋은 소식 전해주고 또 30억짜리 계약 하나 했다고. 근데 그분의 특징은 토지를 잔대요. 토지. 그래서 경기도 마석에 있는 토지 임야를 가지고 이번에 거래했는데 이 토지를 하신 분들은 완스톱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행정법에 관련된 규제 같은 거 다 풀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취급하면서 하면서 결국 토지 매매 금액이 3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세게 좀 수수료 먹게 됐다고. 그래서 공법상 규제라든지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등기부상의 각종 제약 요건 이런 거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취급했다고 그래서 3월 말에 마지막 잔금 들어오기로 했다고 해서 이거 자랑하러 왔죠.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이 두세 시간 이거 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 현업에 계신 분들, 이번에 큰 거 하나 해갖고 기분 좋아서 자랑하는 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2시간이 문제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큰 건 한 건 터뜨리면 와서 자랑하세요. 그런 맛도 있어야지 뭐.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조금 벗어났는데. 농지는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 물론 이 농지와 똑같이 세법상 우대 대상인 게 바로 뭐냐면 주택이죠. 그죠? 농지와 함께 세법상 대표적인 우대 대상이 뭐다라는 거 여러분 주택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주택.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다. 매매를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로지 여기는 주택거래가액만 가지고 따집니다. 주택거래가액이 얼마예요? 주택거래가격에 따라서 6억 이하다. 밑줄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몇 프로? 2%. 9억 초과는 3%. 매매면 몇 프로인데 일반적 부동산은 4%인데 이게 뭐면 주택이면 다시 정확히 해야 돼. 그 매매 목적물이 뭐면 주택이면 일반적 표준세율인 매매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가에.
그래서 일반 주택가로 볼 수 있는 6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 여러분? 1%. 6억 초과해서 9억까지는 2%.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몇 프로 여러분? 3%. 그러니까 주택은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예요? 3%죠. 근데 일반적 매매할 때는 몇 프로예요? 4%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택은 높아도 일반적 매매보다 세율이 높아 나죠. 그렇죠. 우대 대상이죠. 농지함께 세법상 우대 대상이죠. 그리고 옆에 그 주택 취득세를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주택수 불문. 이걸 놓쳐. 주택수 불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득자 주택수가 몇 개냐 묻지 않아. 오로지 뭐만 가지고 따져? 이번 취득하는 가액만 가지고 따져. 주택수 불문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실무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고객들한테. 자,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중과세율 있죠. 자, 여러분 제목 보세요. 뭐라 됐어요, 여러분 여기는? 얘는 우대야, 규제야? 규제. 얘는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 아까 농지와 주택은 우대, 규제? 우대. 근데 요 놈은 우대가 아니라 이제 얘는 뭐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 나쁜 놈. 저거 나쁜 놈. 그걸 또 적냐? 그러니까 세법은 여러분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뭐야? 좋은 놈과 뭐로? 나쁜 놈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외에 좋은 놈과 나쁜 놈에서 좋은 놈은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근데 이게 나쁜 놈이면 일반적인 것보다 세부담을 무겁게. 이게 기본 마인드 여러분 세법은. 그러니까 이 중과세 대상은 다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라는 게 초점이에요. 규제 대상. 나쁜 놈이라고 적지 마시고 그냥 규제 대상. 요거는 적어도 괜찮아요. 아, 실제 있었답니다. 저 나쁜 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앞에서 맨 앞에 앉아갖고 거기다 적더라고. 나쁜 놈. 그런데 그거 보고 심장이 놀랬죠 또. 아씨. 규제 대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표준 세율에다가 이번에 우리 지방세 개정되면서 이걸 명문화 시켰어요. 중과 기준 세율에 여기서 중과 기준 세율은 바로 2%를 말하는 겁니다. 이 100분의 400. 자, 여러분 또 하나 용어 중에 하나가 중과 기준 세율. 그러면 바로 2%를 말합니다. 2%. 이게 아예 법에 이번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못을 박았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에서 말한 중과 기준 세율은 2%를 말한다. 표준 세율이 아니라 중과 세율이나 세율 조정할 때 적용되는 중과 기준 세율은 몇 프로를 말한다, 여러분? 2%. 근데 법에서 표현하기 이렇게 하네.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이라 해서 이거 뭐예요? 몇 프로예요, 그러면? 다시 이거 해석해.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표준 세율에다 뭐 하라고? 더하라고. 그러니까 일반적 부동산은 요걸 적용하는 건데. 그죠? 얘가 무슨 대상이면? 중과 대상이면 일반 대상인 표준에다 요걸 한 놈 더 더하라는 얘기죠. 요게 몇 프로를 말하는가 그러면? 2%의 100분의 400. 요거 몇 배야? 4배죠? 우린 이래서 어려워. 2%의 4배니까 몇 프로를? 8%를 어디다? 표준세율에다 더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남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 부동산일 때 몇 프로 맞는데 매매일 때 4%인데 그 매매 대상이 무슨 대상이면 이 4%에다 몇 프로를 8%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12% 때리겠다 그 의미죠. 무서운가? 취득가액의 12% 여러분. 그러면 10억짜리 취득하면 1억 2천만 원이야. 1억 2천만 원. 중과 대상은 가능하면 맞아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죠. 피해야죠. 자, 또 하나가 있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여기는 자 이렇게 됐네. 100분의 200. 암호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 더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럼 요거는 몇 프로 말하는가? 2%의 2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몇 프로야? 4%.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됐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 세율에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하래. 환장한다. 씨. 거기 나왔죠? 표준 세율에 어디 보시냐면은 297쪽에 나와 있네. 맨 위에 297쪽 맨 위에. 결론. 표준 세율의 몇 배를 곱한 다음에 3배에서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이 몇 프로? 4%를 뭐 한 세대 여기는 뺀 세율. 그래서 결론 중과 세대상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3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특례 세율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세율에 특례가 있죠. 특례 세율은 다시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거기 책을 보세요. 2%를 빼는 게 있고 표준세율에서 이렇게 표현됐죠. 여러분 익숙합니다. 표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을 뺀 거. 그리고 그냥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하는 거 2가지로 구분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세율이 적용했죠. 네.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쇠빠지게 296조, 297조 해가 몇 페이지나 몇 문제? 한 문제에서 한 문제 반. 근데 얘는 나올 확률이 거의 99%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이걸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신문 나가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게 다 통째로 나오는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취득세 세율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더럽게 복잡하다. 더럽게 복잡하다는 말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세율은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10분 쉬었다가 불가징수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